어젯밤 잠들기 전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했던 선택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때 다른 말을 했다면, 조금만 더 용기를 냈다면, 아니면 아예 다른 길을 택했다면, 이런 생각들이 마치 끝나지 않는 영화처럼 반복되죠. 우리는 모두 선택의 미로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실지 차를 마실지부터 시작해서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어떤 일을 우선순위로 둘지까지. 하루에도 수백 번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후회는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잠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과연 그 순간에 다른 선택이 정말 가능했을까? 지금 이 순간까지 당신을 만든 모든 경험들, 유전자, 환경, 그리고 무의식 속 깊이 자리한 수많은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당신이 했던 그 선택이 사실은 유일하고 필연적인 것이었다면 말이죠. 오늘은 결정론이라는 철학적 렌즈를 통해 우리의 선택과 후회를 새롭게 바라보려 합니다. 이 여행이 끝날 때쯤 당신은 자신의 과거를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8세기 프랑스의 수학자 라플라스는 상상 속의 존재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우주의 모든 원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히 알고 있는 지성체, 훗날 라플라스의 악마라고 불리게 된 이 존재는 과거와 미래를 모두 계산해낼 수 있다고 했죠. 마치 거대한 당구대에서 공들이 부딪히는 모든 순간을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전적 결정론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뉴턴의 물리학이 보여준 세계는 완벽한 인과관계의 사슬로 연결되어 있었고 모든 사건은 이전 사건들의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떨어지는 사과 하나도, 행성의 궤도도, 심지어 인간의 행동조차도 이 거대한 인과관계 속에서 예외가 될 수 없었죠.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확고한 세계관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양자역학의 등장과 함께 불확정성 원리가 발견되었고 미시세계에서는 절대적인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결정론은 완전히 틀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대의 결정론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경성 결정론에서 연성 결정론으로, 그리고 호환론이라는 새로운 관점이 등장했습니다. 호환론은 결정론과 자유의지가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원인과 결과의 사슬 속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도 수많은 인과관계의 결과입니다. 당신의 호기심, 과거의 경험들, 오늘의 기분, 심지어 주변 환경까지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 순간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는 후회와 자책은 과연 합리적인 것일까요? 17세기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다고 느끼는 것은 단지 자신의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들을 모르기 때문이다. 마치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이 자신이 춤추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선택의 순간에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건 아닐까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더욱 날카로운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지만 원하는 것을 원할 수는 없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초콜릿을 좋아하는 것, 특정 음악에 감동받는 것, 어떤 사람에게 끌리는 것, 이런 원함 자체를 당신이 선택한 것일까요? 우리의 욕망과 선호는 태어나기 전부터 결정된 유전자, 어린 시절의 경험, 사회적 환경, 그리고 무수히 많은 우연한 만남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수많은 지류들이 모여서 형성되듯이 우리의 의식도 셀 수 없이 많은 요소들이 흘러들어와 만들어진 거대한 강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만약 우리의 모든 행동이 결정되어 있다면 과연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자신을 자책할 수 있을까요? 이는 철학자들이 수백 년간 고민해온 난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관점이 우리에게 어떤 해방감을 줄 수 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했던 잘못된 선택들도 그 순간의 당신에게는 가장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당시의 정보, 감정 상태, 가치관, 그리고 수많은 제약 조건들을 고려했을 때 말이죠. 실용적 자유의지라는 개념이 여기서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고 해서 선택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한된 자유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마치 정해진 악보 안에서도 연주자마다 다른 해석과 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자유의지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우리를 두 가지 극단에서 구해줍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함에서, 다른 하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 중간 어딘가에서 주어진 조건들과 함께 춤을 추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후회라는 감정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후회는 본질적으로 시간 여행에 대한 욕망입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라는 가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평행우주를 상상합니다. 철학에서는 이를 가능세계론이라고 부르죠. 실현되지 않은 무수한 가능성들 사이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워하는 다른 선택은 사실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가지고 있던 정보, 감정, 가치관, 그리고 무의식적 편향들이 모두 달랐죠. 그 조건들 속에서 당신이 내린 결정은 그야말로 필연적이었습니다. 19세기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은 앞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뒤돌아봐야만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재평가하며 후회하지만 그 과거의 순간들은 당시의 맥락에서만 온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시간의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우리 의식 속에서 하나의 연속된 흐름을 이룹니다. 후회는 이 시간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끊어내어 과거의 한 지점을 현재의 기준으로 재단하려는 시도입니다. 마치 강물의 한 부분을 떼어내어 이 물방울이 다른 길로 흘렀어야 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죠. 결정론적 관점에서 후회를 바라보면 그것은 일종의 인지적 착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자신이 현재의 정보와 지혜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현재의 당신이 가진 통찰과 경험은 바로 그 후회스러운 선택들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우리에게 깊은 위안을 줍니다. 당신이 자책하고 있는 그 선택들이 사실은 그 순간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서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과거와 화해할 수 있게 됩니다. 20세기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도록 운명지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절대적 자유는 때로 견디기 힘든 무게가 됩니다. 모든 선택의 책임을 온전히 져야 한다는 부담감, 끝없는 가능성 앞에서 느끼는 현기증 같은 불안. 사르트르가 말한 구토는 바로 이런 절대적 자유의 무게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결정론은 이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줍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 상황 속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하이데거의 표현을 빌리면 피투된 존재죠. 우리는 태어날 때와 장소를 선택하지 못했고 부모나 초기 환경을 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주어진 조건들 속에서 그 조건들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이런 관점은 자책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완벽한 선택이라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했습니다. 제한된 정보, 제한된 시간, 제한된 능력을 가진 존재가 내릴 수 있는 것은 그 순간의 최선뿐이었으니까요. 당신이 후회하는 그 선택도
수많은 제약 조건들을 고려했을 때는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결정론은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의 선택들을 되짚느라 소모되던 에너지를 현재의 선택에 쏟아 부을 수 있죠. 로마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라. 현재에 집중하라. 스토아 철학의 핵심 개념인 아파테이아, 즉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평정심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후회와 분노, 불안에서 벗어난 내적 자유 말이죠. 이것은 무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것에 압도되지 않는 자세를 말합니다. 후회도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이 현재의 삶을 지배하도록 놔둘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결정론적 사고를 일상에 적용하는 것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선택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그때 그 선택이 나에게는 최선이었다는 문장을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것이 단순한 자기 위로가 아니라 철학적 진실임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보세요. 현재 상황을 만든 모든 요인들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한 연습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감정, 하고 있는 생각, 심지어 이 순간의 선택까지도 수많은 실이 얽혀서 만들어진 테피스트리와 같습니다. 유전적 성향, 어린 시절 경험, 교육 배경, 최근의 사건들, 오늘의 컨디션까지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 이 순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은 자연스럽게도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실망시킨 순간에도 그들의 선택 역시 그들만의 복잡한 상황과 조건들의 결과였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판단보다는 이해의 태도로 접근할 수 있게 되죠. 미래의 선택에 대해서도 새로운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완벽한 선택을 추구하는 대신 현재 가진 정보와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결과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을 갖되 과정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치 정원사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되 날씨와 토양은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이죠. 결정론적 사고의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예측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의 개념처럼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가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더욱 귀중해집니다. 하이데거가 말한 현존재의 개념도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에 불안해하는 대신 지금 여기에 던져진 존재로서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온전히 우리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정론이 숙명론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숙명론은 어차피 정해진 것이니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체념이지만 결정론은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자는 적극적 태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도는 여전히 중요하고 그것들이 바로 미래를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모든 가능성을 다 헤아릴 수는 없고 미래의 모든 결과를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결정론적 사고와 일상적 실천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후회 대신 성장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의 선택들은 후회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지혜를 만든 소중한 경험이 되고 미래의 선택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창조적 행위가 됩니다. 당신의 삶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불완전함마저도 필연적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자신의 선택들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밀리언 마인드였습니다.